퇴거 통지서가 내 얼굴에 스치는 순간 25년의 삶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최준하의 웃음은 나를 밀어낸 솥보다 더 차갑게 파고들었다. 서연의 비웃음에는 아내가 아니 타인의 얼굴이 있었다. 이어포를 띤 민주는 현실보다 음악을 선척했다. 젖은 종이를 줍는 내 손끝에서 오래 묶여있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냈다. 비는 사흘째 그칠 줄을 몰랐다. 매일 아침 창가에서 진한 커피를 들고 이 끈질긴 잿빛비를 지켜보는 건 이미 내 일상이 되어버린 감정선을 확인하는 의뢰 같았다. 세상이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듯한 놓아주지 않는 끈질김. 하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오늘 저녁은 화요일. 우리 집 17년 전통의 김치찌개를 끓여내는 날이었다. 내가 잠결에도 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동작들, 서연이가 좋아하는 김치의 숙성도, 돼지고기의 지방 비율로 찌개를 준비했다. 이 사소한 전통이야말로 내가 직면할 준비가 안 된 삶의 균열을 애써 덮어두는 방식이었다.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서연이의 웃음소리. 밝지만 눈빛까지는 닿지 않는 지난 6개월간 익숙해진 가짜 웃음. 아들 민준 23세이 먼저 들어왔다. 여전히 고개는 숙인 채 손안에 스마트폰에 영혼이 잡혀있는 채였다. 아빠, 겨우 그 단어 하나. 작은 인사나 배려의 말은 이미 오래전에 실종되었다. 서연이가 뒤따랐다. 머리카락은 더 비싸 보였고 오늘 입은 옷은 우리 집 한 달 식료품 값은 좋게 될 것 같았다. 그녀는 강력한 비밀을 품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그 특별한 우쭐거리는 빛을 내뿜고 있었다. 저녁 거의 다 됐어. 나는 주방 행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김치찌개, 당신 제일 좋아하는 거. 서연이의 미소가 얇게 굳었다. 사실은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어. 파국의 서문, 파멸 직전에 목 가다듬기. 나는 가스레인지를 완전히 껐다. 찌개는 기다릴 수 있었지만 작은 의뢰의 안식처를 지키고 싶던 내 마음속 일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25년 전 젊고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눈부셨던 우리가 함께했던 그 자리. 민주는 내 오른쪽에, 서연은 맞은편에. 묘하게 2대 1의 구도. 민준이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 것을 알아챘을 때 가슴에 두려움의 첫 실타래가 조여왔다. 태호 씨. 그녀가 내 풀네임을 불렀다. 지난 20년간 여보 대신 태호 씨는 곧 거리감이었다. 우리 민준이랑 같이 생각했는데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빗줄기가 창문을 채찍처럼 때렸다. 아빠는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어. 민준이 뱉었다. 입고 다니는 거,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하는 방식. 그 물류센터 직원이라는 거 너무 창피해. 물류센터 직원. 나는 18년간 매일 아침 7시 반에 나가 저녁 6시 반에 돌아왔다. 작업복, 청바지, 낡은 워크부츠. 민준이 어릴 때 아빠 뭐 해? 라고 물었을 때 물류센터에서 일해. 운영을 돕지 라고 했던 말이 전부였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실제로 일했다. 전국에 있는 17개 물류센터와 본사, 유통망 전체, 즉 내가 맨손으로 일군 850억 원대 물류 제국의 모든 곳에서.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들의 착각을 바로잡지 않았다. 서연이는 알았다. 아니, 한때는 알았다. 보잘것없는 트럭 하나로 시작했던 초창기부터 함께 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언제부터는가 의도적으로 있거나 외면하기로 결정했다. 진정한 망각과 고의적인 외면, 어느 쪽이 더 나쁠까? 창피하다니 미안하게 됐네.
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변화는 뭔데? 서연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는 그녀의 동작에서 연습된 연기의 질감을 느꼈다. 나, 다른 사람을 만났어. 더 나은 삶, 다른 종류의 삶을 줄 수 있는 사람. 갑자기 귓가에 맴도는 심장 박동 소리 때문에 빗소리가 커진 것 같았다. 그 사람 이름은 최준호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큰 상을 탔을 때처럼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최준호, 디벨롭먼트 회장. 시내에 짓고 있는 그 고급 아파트들 있잖아. 매우 성공했고 입지가 탄탄해. 최준호? 나는 그를 개인적으로는 몰랐지만 그의 평판은 알았다. 벼락부자가 명문가처럼 보이려고 발버둥치는 유형. 건 걱정할 사람은 따로 있어. 나는 유머 없는 미소를 지었다. 세 번째 전화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했다. 어머니는 첫 번째 울림에 전화를 받으셨고 특유의 따뜻하고 즉각적인 염려를 담은 목소리였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아는 어머니만의 방식이었다. 태호야, 네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할 일이 없는데. 엄마, 부탁이 있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 묻지 말고 들어줘. 불길한 소리처럼 들리는구나. 작년에 리모델링한 엄마네 별차에 게스트하우스 있잖아. 거기 30일 후부터 제가 좀 빌렸어야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때문이구나. 어머니는 서연 사랑을 싫어한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어떤 반대는 말보다 깊은 법이다. 서연이 내가 확인했다. 별차에는 네가 필요한 만큼 써도 된다. 네 아버지가 이 땅을 우리 둘이 함께 샀고 너에게 언제나 쉴 곳을 주고 싶어 하셨을 거다. 언제나. 아버지는 8년 전 돌아가셨다. 내가 첫 트럭에 투자했던 그 작은 사업의 규모가 이 정도까지 커지는 걸 보지 못하셨지만 돌아가실 땐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셨다. 고마워, 엄마. 태호야, 네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거 안다. 전화 너머로도 네 그 표정이 읽히는구나. 기억해라.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거란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복수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모두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어머니는 웃으셨고 그 웃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내 아들이지. 나는 전화를 끊고 서재의 고요함 속에 앉았다. 빗소리를 들으며 체스판 위의 말처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결정들의 무게를 느꼈다. 서연이는 더 나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이기는 편을 택했다고 믿었다. 최준호, 리차드 카스텔라노는 아내와 집,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을 손에 넣는다고 생각했다. 그들 중 누구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과연 그 물류센터 직원이 이를 준비가 된 것은 무엇인가? 대답은 단순했고 명료했으며 거의 평화로운 확신이었다.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모습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켜왔고 계획해 왔으며 안전하게 분리해둔 것은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책상 제일 아래 잠겨진 서랍을 열었다. 서연이가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 그 안에는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랐던 폴더가 있었다. 재무제표, 부동산 등기 서류, 법인 구조 문서. 내가 읽은 모든 것의 증거, 그들이 몰랐던 모든 것. 이제 그들이 버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그들은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서류들을 연대순으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치 방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처럼. 밖에서는 마침내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폭풍은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 안의 조용한 서재에서는
18년 동안 과소평가받아온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아주 철저할 작정이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머릿속 내러티브 이야기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정체되어 있고 작으며 평범함에 안주하는 사람. 반면 최준호, 리처드는 야심차고 성공적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나는 그 이야기의 방해물이었고 그저 치워져야 할 대상이었다. 알겠어. 나는 말했다. 당신들이 상상하는 대로 잘 풀리길 바라네. 그게 다예요. 민준이 나머지 이어폰 하나를 빼고 실제로 나를 쳐다봤다. 훈계도 아빠의 지혜도 없었다. 내가 충고하면 들을 거니? 민준은 불편한 듯 고개를 약간 숙였다. 아마 아닐걸요. 그럼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나는 숨을 골랐다. 하지만 민준아, 네가 최준호 밑에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꼭 확인해라.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일정을 묻고 왜 지난 3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만두었는지 물어봐. 질문을 던져.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지혜다. 맹세하기 전에 질문하렴. 모든 게 그렇게 훌륭한데 왜 3명이나 그만뒀겠어요? 서연이가 다그치듯 물었다. 나도 모르겠네.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알아볼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어? 나는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서연과 민준, 둘은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진짜인 무언가를 내가 방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뭉쳐 있었다. 당분간은 그렇게 믿게 놔두자.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유진, 파트리시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부채 포트폴리오 확보했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암호화해서 보냅니다. 서재에서 유진이 보낸 보안 파일을 열었다. 내용은 스프레드시트에 탈을 쓴 공포 소설이었다. 최준호는 17개나 되는 별개의 법인에 빚을 지고 있었다. 청담동의 렌트 저택은 월 5천만 원인데 3개월째 밀려 있었다. 건설 중인 고급 아파트 프로젝트의 대출금 98억 원은 4개월 내에 일시 상환 기일이 도래했다. 개인 대출도 37억 원에 달했는데 대부분 사채업자의 버금가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사모 투자자들에게서 빌린 돈이었다. 총 노출된 금액은 충격적이었다. 최준호는 그저 고군분투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점점 더 필사적인 술수를 써서 겨우 물 위에 머리만 내민 채 천천히 익사하고 있었다. 유진은 이미 우리가 확보했거나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채권들을 표시해 두었다. 내 승인만 있으면 그녀는 일주일 안에 그의 부채 약 76억 원을 사들일 수 있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했다. 내가 그의 빚을 소유하면 그의 선택권까지 소유하게 된다. 원할 때 언제든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파산을 강제하거나 그의 모래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아니면 조용히 이 빚을 주머니 속 장전된 총처럼 가지고 다니며 그가 무슨 수를 쓰든 보험처럼 활용할 수도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이준호, 내 변호사였다. 방금 서연 씨 측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서론 없이 말했다. 벌써 협상을 원합니다. 이혼 서류가 막 전달되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이혼의 양상을 완전히 다르게 예상했던 모양이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위자료, 주택가치 절반, 그리고 퇴직금 일부를 요구했다. 그들이 계산한 근거는 무엇인가? 태호 씨가 연봉 약 7천만 원을 벌고 주택은 공동재산으로 약 9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주택 매각 대금 중 4억 원과 5년간 월 300만 원의 생활 유지비를 제안했습니다. 총액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태호 씨의 실제 재정 상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제안을 검토 후 곧바로 반대 제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태호 씨,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대로 2억 5천만 원 정도의 낮은 합의금을 제시할까요? 아니면 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서연이 아래층에서 새 인생을 계획하고 민준이 나를 형편없다고 얕잡아보며 최준호가 거짓과 빚 속에서 절박하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떠올렸다. 이렇게 카운터하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집은 혼전계약서에 따라 별도 재산입니다. 서연 씨가 모든 잠재적 권리를 포기하고 30일 이내에 퇴거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없습니다. 그녀는 개인 소지품과 결혼 기간 동안 받은 선물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완전한 재정 공개 자료를 첨부하세요. 사업 가치 평가, 부동산 보유 현황, 투자 계좌, 모든 것을요. 그녀가 혼전 계약서가 정확히 무엇을 보호했는지, 왜 그녀에게 아무 권리가 없는지 정확히 보게 하고 싶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태호 씨, 서연 씨가 이걸 보면 파괴될 거라는 거 아시죠? 당신의 실제 가치를 알게 될 때 말입니다. 그녀가 만약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창피해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가치를 매기지 않은 것에 대해 슬퍼할 수는 없지.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녀가 선택을 했으니 나는 그녀가 무엇을 버리기로 선택했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반대 제안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태호 씨, 상대 변호사는 이걸 징벌적이라고 부를 겁니다. 당신이 악의적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나는 정확한 것뿐입니다. 혼전계약서는 명확하고 법은 명확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3억 원을 제공하는 겁니다. 공정함을 기하려는 것이죠. 만약 그게 악의적이라면 공정함과 악의는 같은 것이 된 것이겠죠. 전화를 끊고 서재의 고요함 속에 앉아 그 감정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더 차갑고 명료한 무언가. 누군가가 나를 놀라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마침내 멈추고 그들이 보여준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느끼는 감정이었다. 다시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태호야, 아침 내내 네 생각만 했다. 괜찮니? 괜찮아요, 엄마. 이사 준비 때문에 바빠요. 준비? 어머니는 섞인 한숨과 웃음을 내셨다. 내 아버지가 그러셨지. 내게 클립보드를 주면 30분 안에 허리케인도 정리할 거라고. 하지만 정돈된 것과 괜찮은 것은 다르단다. 알아요. 하지만 난 멍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그건 달라요. 무엇이 명확한데? 중요했던 것, 진짜였던 것, 그리고 연기였던 것에 대해서요. 그들이 원했던 나 대 뒤, 진짜 나에 대해서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 아버지가 우리 결혼 초창기에 사업이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천안 밑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을 해보라고 제안한 적이 있단다. 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나는 당신이 원하는 나가 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되는 것에 실패하겠어. 그때는 정말 화가 났는데 그이가 옳았고 내가 틀렸단다. 그리고 나는 배웠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두렵거나 불확실하더라도 그들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걸. 서연이는 내가 더 작아지기를 원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그렇게 믿게 내버려 뒀죠. 네가 믿게 놔뒀니? 아니면 숨겼니? 그게 중요해요. 응, 네가 숨겼다면 오해에 기여한 거야. 하지만 서연이가 네가 작아지기를 원했고 네가 그 요구에 맞춰주었다면
문제는 숨긴 게 아니라 그녀가 온전한 크기의 너를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야. 내 가슴에서 무언가 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치유될 때 아픈 방식으로 찾아오는 작은 균열이었다. 둘 다인 것 같아요. 나는 인정했다. 나는 숨겼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나를 더 작게 필요로 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조연인 나를 더 편안해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조연으로 지내는 것에 지쳤어요. 나는 이제 홀로 남겨지더라도 보여질 준비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넌 혼자가 아니야, 태호야. 나도 있고 진실을 아는 진짜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내 자신도 있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야. 나는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부채를 전부 매입해 할 수 있는 한 모두. 그리고 차명 회사를 통해 해. 내 이름이 이 일에 엮이는 걸 원치 않아. 알겠습니다. 48시간 주세요. 필요하면 72시간을 써도 돼. 나는 서두르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었다. 나는 서둘렀다. 하루하루가 서연이 탈출을 계획하고 민준이 경묘를 배우고 집이 더 이상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하루였으니까. 하지만 서두르는 것은 절박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나는 오래전에 배웠다. 그들이 네가 땀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하지 마라. 네가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는지 그들이 알게 하지 마라. 그들이 네가 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게 하라. 아무것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고 믿게 하라. 그들이 너무 늦게서야 알게 하라. 돌은 영원히 기다릴 수 있고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가 최준호를 만나러 가는 소리였을 것이다. 그의 렌트 저택에서 그의 사기적인 성공과 그녀가 자신의 재정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그의 품에서 미래를 계획하러. 그녀는 더 나은 것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직한 남편을 사기꾼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창피함에서 벗어나려다 굴욕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걷도록 내버려둘 작정이었다. 어떤 교훈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진실은 자신의 선택의 무게를 느껴볼 때 비로소 이해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준호가 준비한 합의 제안서를 꺼내 들었다. 3억 원, 완전한 재정 공개. 모든 것이 문서화되고 모든 것이 명확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자비였다. 그녀가 뛰어내리기 전에 내가 그녀에게 낙하산을 제공하는 행위였다. 그녀가 그것을 잡을지 아닐지는 그녀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녀가 스스로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직면하도록 내버려둘 준비가 되었다. 그것은 자유처럼 느껴졌다. 슬픔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수년 만에 내가 느낀 첫 번째 솔직한 감정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조심스럽게 감정을 숨긴 민준이 말쿠스가 주방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다. 좋은 아침.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젯밤에 좀 알아봤어요. 민준은 서론 없이 말했다. 아빠 회사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요. 기사들이 있어요. 업계지, 트레이드 퍼블리케이션스에도 3년 전에 지역 물류 혁신가상도 받았던데요. 아빠가 상 받는 사진도 있어요. 엄마한테는 학회 간다고 했죠. 학회 맞았지. 시상식이 그 일부분이었고. 사진 속 아빠는 제대로 된 정장을 입고 있어요. 물류센터 직원들이 입는 종류의 옷이 아니죠. 나도 필요할 땐 정장을 몇 벌 갖고 있지, 민준아. 그는 노트북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사진 속에 나는 무대 위에서 상패를 들고 웃고 있었다.
뒤쪽 배너에는 지역 물류 우수 기업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사진 속에 나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러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내가 아는 아빠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아빠는 작업복에 워크부츠를 신고 화요일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이 사람,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850억 원대 제국을 운영하잖아요. 둘 다 나야, 민준아. 난 그 두 가지 모두지.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둘 다일 수는 없어요. 그냥 평범한 아빠거나 사업 거물이거나 둘 중 하나죠. 둘 다 진짜일 수는 없어요. 왜 안 되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공을 무슨 수치스러운 것처럼 숨기지 않으니까요. 나는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어. 사적인 거였지. 차이가 있어. 민주는 노트북을 닫았다. 어젯밤에 이 기사들을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기다렸다. 엄마는 아빠가 자기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원하는 삶을 줄 수 있었으면서도 중산층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둬서 자기의 세월을 훔쳤다고요. 내가 그녀의 세월을 훔쳤다고. 나는 천천히 되뇌었다. 부를 과시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안정감을 제공한 것이.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 민준아. 단 한 번도. 단지 너희들의 추측을 바로잡지 않았을 뿐이다. 아마 그건 잘못이었을 수도 있지.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네가 평범하게 자라기를 원했어. 일의 가치, 노력해서 얻는 것의 소중함을 알기를 바랐고 돈이 어떤 가족들을 망가뜨리는지 봤기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임무 완수하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쓰디썼다. 저는 당연히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죠.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럴 리가. 사실이에요. 유학, 뉴욕에서의 인턴십, 내가 배우고 싶었던 코딩 부트캠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빠에게 짐이 될까봐 저는 전부 포기했어요. 아빠가 그냥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눈을 감았다. 민준아, 네가 부탁만 했어도 그 모든 걸 기꺼이 지원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몰랐고 아빠는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불완전한 정보만 가지고 결정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정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이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제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아요. 거짓이 아니었어. 생략에 의한 거짓말이었어요. 실제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믿게 내버려 둔 것.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빠.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짓이죠. 그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재정 공개 서류를 바라보았다. 모든 숫자는 법적으로 검증되었고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나는 투명성이 지속적인 기만보다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진실이 모두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진실이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를 주는 유둥이 둔키오샷라는 것을 잊었다. 카메라는 멈춰선 고급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을 비췄다. 콘크리트 기초, 뼈대만 남은 골조, 방치된 건설 장비. 마치 실행 도중 절반에서 멈춘 아름다운 아이디어의 무덤 같았다. 최준호 씨는 지금 체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며 저희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민사 벌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보고 계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엄마가 그 집에 있잖아요. 같이 체포되면 어떡해요? 그럴 리 없어. 엄마는 사업과 관련 없어.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그에게 속은 사람일 뿐이야. 아마 멘붕 상태일 거야.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음소거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이 일이 터질 것을? 수사 중이라는 건 일주일 전쯤부터, 곧 기소될 거라는 건 유진이한테 들었어. 하지만 오늘이 될 줄은 몰랐지. 그런데 서연이에게 경고하지 않았니? 질문이 아닌 관찰이었다. 경고했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수사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날 믿지 않았어요. 내가 자기 행복을 망치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죠. 네가 정말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니. 어머니는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하며 길고 복잡한 관계의 속성을 이해했던 분이었다. 그녀는 옳고 그름을 쉽게 구분하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나는 인정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녀 스스로 진실을 보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녀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속았을 때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지도. 그걸 복수라고 한단다, 태호야.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녀를 보호한 건지 벌을 준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네 아버지가 네가 민준이만 했을 때 했던 말 해줄까? 네가 모든 걸 알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시절에. 뭔데요? 아버지가 그러셨지. 부모로서 가장 힘든 건 막을 수 있는 실수를 자식이 하는 걸 지켜보는 거야. 막으면 배우지 못하고 안 막으면 다치지. 어느 쪽이든 널 탓할 테고. 맞는 말이다. 그건 부모와 자식 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네가 증거를 보여주고 지도를 그려서 재앙을 피하게 해줘도 그들이 스스로 보겠다고 선택해야 해. 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는 없단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테이블 위에서 윙윙대는 전화를 보며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고민했다. 받아보렴.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말을 하든 너는 들어줘야 해.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알고 있었어. 오늘 그 사람 체포될 거라는 거 알았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조만간 기소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오늘인 줄은 몰랐어. 경찰이 집으로 왔어. 태호 씨, 그들이 수갑을 채웠다고. 이웃들이 다 지켜봤고 기자들도 있었어. 나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카메라 앞에서 망신시켰어. 그런 걸 보게 돼서 유감이야. 정말 유감이긴 해. 아니면 이게 네가 정확히 원했던 거야? 서연아,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 공영에 처했다고 경고했잖아.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지. 범죄자라고는 안 했잖아. 사람들 돈을 훔치고 있다고는 안 했잖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했어? 침묵. 이윽고 더 작은 목소리로. 당신이 과장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떠나지 못하게 겁주려는 거라고. 내가 더 명확하게 기소 내용까지 정확히 말해줬다면 당신이 나를 믿었을까? 다시 침묵. 지금 어디야? 내가 물었다. 아직 그 집, 최준호의 집, 아니 그의 집이 아니지.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 월세가 4개월 밀렸다고. 72시간 안에 비우지 않으면 강제 퇴거 절차를 시작하겠대. 4개월 동안 밀렸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돌아와.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집? 그건 우리 집이 아니잖아. 당신이 분명히 했지. 그건 당신 집, 당신 소유의 재산. 내가 한 번도 진짜 일부가 아니었던 곳. 나가야 해. 집주인이 문을 잠그기 전에 짐을 싸야 해. 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가 늘 자식에게 보내는 염려의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셨다. 괜찮을까? 아니요. 하지만 결국 괜찮아질 겁니다. 너는 괜찮니?
나는 생각했다. 아내는 절망했고 아들은 나를 외면했고 결혼은 끝났고 나는 내 집에서 이틀 뒤에 나가야 했다. 기능은 해요. 나는 말했다. 괜찮은 것과는 다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해요. 유진에게서 1시간 뒤 다시 전화가 왔다. 뉴스국 보셨어요? 온 동네방네 난리가 났어요. 건설 현장 사진들이 특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태호 씨, 당신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빚을 사들인 당신 이름이요. 왜 나오겠어? 당신이 그의 빚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언론이 금융 연결고리를 파고들어 당신이 조용히 그의 채무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알아낼까봐 걱정했는데 아직까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명 회사들이 잘 버티고 있어요. 좋아. 다른 게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조직화하고 있어요. 집단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보증금을 회수하려 하고 최준호가 가진 모든 것을 쫓을 겁니다. 그에게 가진 게 뭐가 있어? 그게 문제인데.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기로부터 이익을 얻은 모든 사람을 찾아볼 겁니다. 사업 파트너, 연루자, 사기 계획으로부터 돈이나 가치를 받은 모든 사람. 서연 씨는 이익을 받은 게 없으니 책임은 없지만 언론의 시선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의 생활 방식, 저택, 여자친구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서연 씨 이름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서연이에게 얼마나 나쁠까요? 창피할 겁니다. 매체에 따라 피해자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돈만 좇는 여자, 골디걸카로 그려지겠죠. 당신과의 연결고리가 묻혀있는 한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태호 씨, 그 연결고리가 계속 묻혀있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뜻이지? 이것이 당신의 기회라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일구었는지 공개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내러티브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당신은 서연 씨의 남편, 물류센터 직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그녀가 떠난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건 복수처럼 들리네요. 그건 진실처럼 들립니다. 차이가 있죠. 모두가 내게 진실과 복수, 보호와 징벌, 정의와 안갚음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 경계선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것들이 정말 별개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마 진실은 적절한 때에 찾아왔을 때 복수일 수도 있다. 어쩌면 보호는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을 당신이 보류했을 때 징벌일 수도 있다. 생각해 봐야겠어요. 나는 말했다. 빨리 생각하세요. 미디어의 순환은 빠릅니다. 이 이야기를 형성하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거실에 앉아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 누구를 위한 옳은 일인가? 사기 사건의 각주로 전락할 서연이를 위한 것인가? 양쪽 부모 모두 자신에게 다른 방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처리하려는 민준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25년간의 사생활을 공개할까 고민하는 나를 위한 것인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물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내 아버지는 아마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 뒷마당에 앉아 사흘 동안 생각하셨을 거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는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지. 제겐 사흘이 없어요. 아니, 3분은 있어. 눈을 감아. 3분 동안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민준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그리고 그걸 해. 나는 눈을 감았다. 민준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나? 진실은 고통스러울 때도 중요하지만 비밀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진정한 성공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공공연한 무결성, 인테그리티 위에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친절한 행동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직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것. 복수로 위장된 진실은 여전히 복수이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나는 눈을 떴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어머니가 기다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별채로 이사하고 이혼을 마무리하고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둔 후 다시 내 사업을 운영할 겁니다. 기자회견도 공개 성명도 내러티브를 통제하려는 시도도 없을 겁니다. 그저 조용하고 일관된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건 복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일인데 아니면 덜 필요하거나 이젠 저도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이준호였다. 방금 서연 씨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이 혼전계약서에 대한 도전을 철회했습니다. 그들은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최준호의 체포가 그들을 겁먹게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난장판에 엮이고 싶지 않겠죠. 나는 답장했다. 그들에게 수락한다고 전하세요. 3억 원. 그녀가 집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에 서명하면 끝입니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아마 더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할 수 있을 텐데요. 3억 원은 공정한 금액이야. 나는 그녀를 파멸시키려 하는 게 아니야. 그저 이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려 하는 것뿐이지. 알겠습니다. 최종 서류를 작성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가 합의금을 받아들였어요. 끝났습니다. 이혼은 끝났지. 치유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야죠. 1시간 뒤 민준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2주 전보다 더 지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더 늙어 보였다. 엄마 여기 있어요? 그가 물었다. 아니, 아직 최준호네 집에 있을걸. 집주인이 곧 강제 퇴거시킨대. 알아요. 전화 왔더라고요. 정신 나갈 것 같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럼 우리 집에 있어도 돼. 어차피 난 이틀 뒤에 이사하니까. 어디로요? 할머니네 별채. 장기적으로 뭘 할지 결정할 때까지 임시 거처야. 그는 어머니네 소파에 무겁게 앉았다. 모든 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고마우신 어머니는 내가 차 좀 내올게. 너희 둘이 얘기하렴. 하고 자리를 비켜주셨다. 어머니가 나가신 후 민준과 나는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았다. 나는 그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서두르지 않았다. 저 최준호 밑에서 그 일 하려고 했었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연봉 7천만 원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자리. 다음 주에 커피숍에 사표 내려고 했었죠. 그 일이 틀어져서 유감이다. 정말 그래요. 아빠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최준호가 사기꾼이라는 걸 보길 원했다고. 네가 다치길 원하진 않았어, 민준아. 하지만 네가 스스로 선택하는 걸 막을 수도 없었어. 그 선택이 고통으로 이어질 걸 알았더라도 말이야. 아빠는 회사에 대한 모든 것, 최준호의 수사에 대한 모든 것, 이 모든 걸 저한테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솔직했으면 됐잖아요. 2주 전 네가 나를 창피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솔직히 말했다면 들었을까? 내가 850억 원대 회사의 주인이고 네 엄마 새 남자친구가 사기꾼이라고 했다면 나를 믿었을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엄마가 떠나는 걸 막으려고 아빠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확하다. 때로는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진실이 이해될 만큼 충분히 경험할 때까지는 진실을 들을 수 없어. 이건 변명이 아니야. 설명이지. 그리고 네가 이 일에 화내는 건 당연해.
나는 너에게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숨길지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다. 나는 되돌릴 수 없지 마물릴 수 없지만 앞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 엄마는 아빠가 자기를 망가뜨리려고 한다고 말해요. 아빠가 최준호의 빚을 사들인 건 엄마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나는 최준호의 빚을 사들인 건 네 엄마가 어떤 상황에 발을 들이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어. 상황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한 선택지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상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게 돌아갔지. 하지만 나는 최준호에게 사기를 치게 만들지 않았어.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하게 하지도 않았고, 네 엄마를 쫓아다니게 만들지도 않았어. 그건 그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아빠는 막을 수 있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내 엄마가 내 말을 듣게 강요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는 이유로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요구해서. 민주나 어른들은 스스로 실수를 저지를 권리가 있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조차도.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무언가에 대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럼 네 자신을 믿어. 네 판단을 믿어. 증거를 보고, 사람들의 말만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네 스스로 결정을 내려. 그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요. 그럼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다음번엔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면 돼. 그걸 성장이라고 부른단다.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이지. 어머니가 차를 들고 돌아왔고 우리 세대는 각자 자신의 상실과 배움의 짐을 지고 앉아 있었다. 발밑의 땅이 계속 흔들릴 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아내려 하면서, 민준아, 내가 마침내 말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진짜 일자리를 줄 수 있어. 내 아들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자격에 따라 고용할 사람으로서. 초급 물류 운영직이나 물류 조정직. 넌 열심히 일해야 하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바닥부터 사업을 배워야 해.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그 자리는 있어. 저는 자선은 원하지 않아요. 자선이 아니야, 기회지. 네가 그걸로 뭘 할지는 내게 달렸어. 그는 떠나기 위해 일어섰고 문 앞에서 멈췄다. 아빠, 창피하다고 말해서 죄송해요. 제대로 보지 못해서 질문을 더 많이 하지 않아서 아빠를 실제보다 작게 추측해서 죄송해요. 나도 미안해. 비밀을 지켜서 너희에게 진실을 더 일찍 믿지 못해서 불완전한 정보 위에 너희 삶을 세우게 해서. 우리 둘 다 좀 엉망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엉망이지. 하지만 지금은 솔직하잖아. 그게 시작이야. 그가 떠난 후 어머니와 나는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너 민준이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네. 내게 그렇게 끔찍하게 굴었는데도 내 아들이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거죠. 네 아버지는 너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무엇 때문에? 내 결혼을 잃고 아들을 소원하게 하고 보호로 위장된 복수를 위해 빚을 사들인 것 때문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인간성을 유지한 것 때문에, 실수를 하고 그것을 인정한 것 때문에, 복잡하고 모순적이지만 진짜인 것 때문에. 그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전부란다, 태호야.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진짜가 되는 것. 특히 그때. 나는 생각했다. 특히 그때 그것은 너무나 점진적인 침식이었을까? 아니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기반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을까? 나는 그 사진을 잊고 있었다. 돌아보니 서연이 문간에 서 있었다. 손에는 주방 잡동산이라고 적힌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최준호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 동안 입었던 값비싼 옷들은 사라지고
오래전에 내가 기억하는 청바지와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프랑스 향수도 뿌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서연 자신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아닌 나도. 나는 사진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서랍 뒤에 끼어 있었네. 그녀는 상자를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와 우리 젊은 시절의 사진을 바라봤다. 우리는 모든 것에 확신하는 듯 보였다. 우린 바보였지. 그녀가 말했다. 행복한 바보들, 가장 좋은 종류였는데. 그녀가 미소를 지었지만 슬펐다.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 그녀가 물었다. 언제 날 사랑하는 걸 멈췄어? 그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아팠다. 난 당신 사랑하는 걸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아. 단지 당신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은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은 내가 표현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서재와 집 주변을 손짓했다. 나는 안정감을 제공하고 당신이 돈이나 불안정함, 민준이 대학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줬어. 하지만 그게 당신이 필요했던 사랑은 아니었지. 안 그래? 나는 당신이 나를 아내나 엄마나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역할들이 되기 전에 나로 봐주길 원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제공자나 지갑이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치가 측정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업과 책임밖에 나로 봐주길 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숨겼잖아. 사업, 성공,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알면 오직 돈만 볼까봐, 돈이 곧 관계 자체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 말이 맞았지, 안 그래?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 사실만 보고 있잖아. 이 5년 동안의 김치찌개 저녁 식사와 학교 행사, 조용한 아침은 보이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았던 850억 원만 보이니까. 그녀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건 불공평해. 이 모든 게 불공평하다고. 공평했다면 당신이 추측 대신 내 일에 대해 물어봤을 거야. 공평했다면 내가 가정적인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대신 당신에게 진실을 신뢰했을 거야. 공평했다면 우리는 원망과 추측이 보이지 않는 벽을 쌓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매일 서로를 선택했을 거야. 나는 최준호를 선택했어. 왜냐하면 그가 나를 봐준다고 생각했거든. 그녀가 말했다. 그는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쫓을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봤어. 당신은 나를 가구처럼 봤지. 늘 그 자리에 있을 테니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 말은 진실을 담고 있었기에 아팠다. 내가 노력을 멈춘 것은 언제였을까? 그녀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추측하며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 그리고 최준호는 거짓말하고 있었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당신을 가치 있게 봤을 뿐이야. 당신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는 당신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봤어. 이제 알아. 하지만 적어도 그는 나를 봤잖아. 당신은 나를 보는 걸 완전히 멈췄지. 우리는 그 서재에 서 있었다. 내 서재, 내 집, 내가 신중하게 통제했던 환경.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옳았고, 둘 다 틀렸으며, 둘 다 이 결혼의 느린 죽음의 희생자이자 가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용기를 내어 상대방이 당연히 알 것이라고 추측하는 대신 명확하게 말했더라면 이 결혼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미안해. 나는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비밀들, 추측들, 그리고 당신을 보는 것을 멈춘 것에 대해.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녀가 말했다. 당신도 질문하는 사람,
당신 삶의 세부 사항에 관심을 갖는 사람.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에 너무 빠져서 사기꾼을 구원자로 착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었어. 우리 둘 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어. 다만 서로에게는 아니었을 뿐이지.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잠시 바라보더니 내게 돌려주었다. 당신이 가져. 난 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나서 슬플 것 같아. 우리는 뭐가 된 거지? 서로를 알았던 낯선 사람들. 모든 실패한 결혼이 그렇지 않을까? 공유된 역사를 가진 낯선 사람들. 아래층에서 이삿짐 센터 직원이 가구를 어떻게 할지 지시를 요구하며 나를 불렀다. 이 집 안 팔린대. 서연이가 말했다. 부동산에 전화했어. 최준호의 체포와 언론의 관심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대. 사람들은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합의금으로 당신에게 이전했는데 이제 당신 문제잖아. 임대할 수도 있고 투자 자산으로 남겨둘 수도 있겠지. 아니면 보험금을 타려고 불태워 버릴 수도 있지. 나는 놀라서 웃었다. 그건 방화야. 서연아. 보험 사기. 알아. 하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가 실패했다는 모든 증거를 불태워 버리는 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어? 우리가 25년 동안 쌓았지만 버텨내지 못한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서 어떤 날은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어깨를 폈다. 나가야 해. 아파트 짐은 스스로 풀리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내일 면접이 있어. 면접? 어디서? 독서 모임 친구가 시내 미술관에서 일하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을 구한대. 시간제 근무고 최저 임금이지만 뭐라도 시작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 합의금으로 충분히. 당신 돈으로 살고 싶지 않아, 태호 씨. 나 스스로 무언가를 일궈야 해. 작더라도, 특히 작더라도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나는 그녀를 이해했다. 아마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했을 것이다. 면접 잘 봐. 고마워. 그녀는 상자를 들고 문 앞에서 멈췄다. 태호 씨, 내가 보기에 당신은 괜찮을 거야.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모를 때조차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괜찮았을 사람이야.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 혹은 실수였던 서연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해. 당신은 해낼 거야.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그러길 바라.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서재의 짐을 묵묵히 마저 쌌다. 책들, 파일들, 사적인 전문직 생활의 작은 유물들. 학위증은 액자에 담겨 있었지만 다른 액자 뒤에 숨겨져 있었다. 무역협회에서 받은 상들은 전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연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개업식, 시설 개방, 그녀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과의 분기별 회의 사진들. 내 결혼 생활과 평행하게 존재했던 온전한 삶이었다.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었지만 공유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을 섞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보존하고 싶었던 단순하고 평범한 가족의 삶을 오염시킬 것 같았다. 하지만 당신의 일부를 분리해 두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보존할 수 없다. 당신의 존재에 대한 온전한 진실을 견딜 만큼 강하게 통합해야만 보존할 수 있다. 나는 너무 늦게 그것을 배웠다. 저녁 무렵 집은 텅 비었다. 내 상자들은 이사 트럭에 실렸다. 서연의 상자들은 이미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우리 둘 다 가져가기 힘들어 남겨두기로 합의한 가구들만 남았다. 수많은 영화를 보던 소파, 수많은 식사를 함께하던 식탁, 수많은 밤을 함께했던 침대. 다음 주인이 가지게 하라.
그들이 우리 무게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기억을 만들게 하라. 나는 소중했던 장소를 떠날 때 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아봤다. 각 방은 부재부자이로 울려 퍼졌다. 17년 동안 매주 화요일 김치찌개를 끓이던 주방. 민준이 걷는 법을 배웠던 거실. 행복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되기 전 서연과 내가 한때 행복했던 안방.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 엄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울고 있는데 괜찮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곁에 있어줘. 울게 놔두고. 고치려고 하지 마. 그냥 거기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 아빠는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 했어요? 아니, 나는 모든 걸 고치려고 했지. 그게 문제였어.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요? 그냥 곁에 있었어야 했어. 그냥 들어줬어야 했어. 슬픔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녀가 슬퍼하도록 놔뒀어야 했어. 그거 어렵겠네요.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어렵다. 나는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잠그고 현관에 섰다. 서연이 사랑했다가 버렸던 정원을 바라봤다. 장미는 전정해야 했고 허브는 씨를 맺어 야생처럼 자랐다. 다음 봄에는 다른 누군가가 이 정원을 가꾸거나 그대로 버려두거나 아니면 전부 뜯어내고 새로 시작할 것이다. 트럭은 나를 어머니의 땅, 즉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알아낼 때까지 나의 집이 될 별채로 뒤따라왔다. 그곳은 내가 떠나온 곳보다 작았다. 침실 2개, 욕실 하나, 요리하기 좋아하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크기의 주방. 하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저 집이 결코 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나의 것이었다. 이사팀이 짐을 내릴 때 어머니가 나오셨다. 저녁 준비했다. 갈비찜, 폿 로스트.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는 네 엄마잖니. 밥 해주는 건 문자 그대로 내 직업 설명이다. 네가 47세든 74세든 내가 곁에 있다면 나는 여전히 내게 갈비찜을 해줄 거야. 이게 바로 그런 관계란다. 이사팀이 짐을 다 내렸다. 나는 그들에게 넉넉하게 팁을 주었다. 그들은 전문가였고 친절했으며 나의 실패한 결혼의 유물들을 값비싼 화물처럼 존중하며 다뤄주었다. 그들이 떠난 후 어머니와 나는 그녀의 식탁에 앉아 갈비찜을 먹었다. 내가 어릴 때 수많은 식사를 했던 그 식탁. 기분이 어떠니? 어머니가 물었다. 텅 비었어요. 하지만 나쁜 식은 아니에요. 수년간 잡동사니로 어질러져 있던 방을 청소해서 문득 바닥이 다시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좋구나. 텅 빈 것이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찬 것보다 낫지. 서연이가 나에게 언제 사랑을 멈췄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멈춘 적은 없다고 말했어요. 단지 보여주는 법을 잊었을 뿐이라고. 솔직하네. 아마 그녀가 원했던 것보다 더 솔직했겠죠. 그녀는 괜찮아질 거예요. 면접도 보고 스스로 뭔가를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는 괜찮을 거니? 나는 생각했다. 사업은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준이 나에게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여 바닥부터 사업을 배우고 싶다고 문자했다. 서연은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있었다. 비록 그 건설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살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불확실하지만 공허하지 않은 미래가 있었다. 네, 나는 말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내일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 괜찮아질 거예요. 결국이면 충분하단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별채에 기능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짐을 풀었다. 옷가지, 세면도구, 주방의 커피용품. 나머지는 기다릴 수 있었다. 어떤 상자들은 당장 직면할 필요가 없는 기억들을 담은 채 봉인되어 있을 수 있었다.
나는 해가 지는 것을 보며 작은 현관에 앉았다. 하늘이 파란색에서 분홍색, 보라색,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봤다. 도시 어딘가에서 서연은 자신의 상자를 풀고 새로운 삶을 쌓고 있을 것이다. 민주는 아마 온라인 게임을 하며 그의 세대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대로 부모의 이혼을 소화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준호는 감옥에서 그를 완전히 파멸시킬 혐의에 직면하고 있었다. 나는 거기서 어떤 만족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실제로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데 대한 일종의 지친 슬픔만 느꼈다.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한 번 울렸다. 유진이었다. 새로운 장의 첫날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끝처럼 느껴지는데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르는 끝? 그런 종류가 최고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들었다. 방을 돌아다니는 서연의 소리도, 시끄러운 민준의 음악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공유된 삶에 익숙한 리듬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날 공간이 있었다. 당신은 엄마의 모든 면을 사랑했나요? 민준이 물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쉬운 면만 사랑하고 어려운 면은 참아줬는지도 모르지. 그건 같은 게 아닐 수도 있어. 검찰 측의 변론은 철저했고 치명적이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투자자들, 공사가 끝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한 시공업자들, 아파트 계약금을 넣고도 입주하지 못한 가족들이 증언대에 섰다. 증언 하나하나가 사기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또 하나의 얼굴을 부여했다. 배지수 제니퍼 카스텔라노는 7번째 되는 날 증언했다. 그녀는 침착하고 전문가다웠으며 그만큼 파괴력이 있었다. 그녀는 최준호가 프로젝트 실패를 늘 알고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빚을 돌려막기 위해 자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배심원들에게 제시했다. 최준호 측 변호사는 그녀를 앙심을 품은 안 갚으면은 전체 오차로 몰아가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배지수의 문서 기록이 너무 완벽했고 증언은 너무 절제되어 있었으며 감정적인 동기가 없다는 것이 명확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온 것이었다. 반대 신문 중 최준호의 변호사는 실수를 저질렀다. 배지수 씨, 당신이 결혼 생활 동안 전 남편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비난하는 활동으로 자금을 조달한 저택과 자동차, 여행을 즐기지 않았나요? 배지수가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 질문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저는 합법적인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을 발견한 순간, 그 호화로운 생활 방식이 사기로 조달되었다는 것을 이해한 순간, 저는 그를 떠났습니다. 이혼했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간접적으로라도 범죄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준호 씨도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똑같이 했습니까? 멈췄습니까? 계약금을 돌려줬습니까? 진실을 말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취하고 더 정교하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변호사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12일째 되는 날 증언했다. 나는 그녀가 증언대에 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녀는 몇 달 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어딘가 강해 보였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값비싸거나 연극적인 것 없는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다. 내가 결혼했을 때 우리 둘 다 스스로를 연기하기 전에 서연 자신처럼 보였다. 검사는 그녀에게 부드러웠다. 서연 씨, 피고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자선 갈래서요. 제가 남편을 떠나기 6개월 전에요.
최준호가 제게 접근해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는 매력적이었고 세심했고 저를 주목받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가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네, 자신이 개발업자이며 고급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했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죠. 모든 것이 성공을 암시했어요. 언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체포된 후였어요. 저택의 집주인으로부터 강제 퇴거 통지서를 받은 후였죠. 집, 차, 생활 방식, 그 모든 것이 렌트되거나 빚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아무것도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기분이 어땠습니까? 판사가 질문에 답하도록 허락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최준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용당했다는 기분. 내 감정, 내 선택, 내 삶. 그 어느 것도 그의 사기극의 일부일 뿐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반대 신문은 짧았고 효과가 없었다. 그는 서연이 최준호의 재정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의 부부 기우에 이끌렸다고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내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과 미술관에서 새로 얻은 직장 기록 등 스스로의 조건으로 재건하고 있는 삶의 증거를 제시했다. 서연 씨, 변호사가 물었다. 남편이 당신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남편을 떠난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 이유로 남편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신중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의 재정적 성공을 숨긴 것을 알게 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죠. 하지만 두 상황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 전 남편은 진짜를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을 고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최준호는 가지지 않은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완성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훔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둘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용서는 아니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하지만 이해였다. 그녀는 마침내 사생활과 기만, 겸손과 사기 사이의 차이점을 보았다. 점심 휴정 시간에 우리는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다. 서연은 나를 보더니 망설이다가 걸어왔다. 생각보다 힘들었어. 그녀가 말했다. 잘했어. 명확하고 솔직했어. 그게 그들이 필요했던 전부야. 당신 편을 들었어. 그가 당신이 한 일과 그가 한 일을 비교하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 둘은 같지 않았으니까. 그걸 봐줘서 고마워. 내가 더 일찍 봤어야 했는데 더 많은 것을 더 일찍 봤어야 했어. 그녀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혼은 지난주에 마무리되었대. 당신 변호사가 말해줬지? 응, 들었어. 그러니까 우린 끝난 거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기분이 어때?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결코 끝까지 읽지 못한 책을 덮는 기분이야.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끝났을지 영원히 궁금해할 것 같아. 어쩌면 정확히 끝났어야 했던 대로 끝난 건지도 모르지. 어쩌면 여기가 우리가 늘 향하던 곳이었고 단지 먼 길을 돌아온 것뿐일 수도 있고. 그건 우울하네. 아니면 솔직한 거지. 우린 서로에게 맞지 않았어, 서연아.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는 말이야. 우린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를 보지 못했어.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어. 이제는 당신을 봐. 가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당신을 봐. 나도 당신을 봐. 그리고 당신이 처음부터 당신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을 찾길 바라. 당신이 연기할 필요 없는 사람,
나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먼저 나 자신을 찾고 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흥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당신은 늘 그랬어. 내가 당신에게 충분히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야. 그때 민준이 법원 구내식당에서 커피 3잔을 들고 우리를 찾았다. 두 분 다 필요할 것 같아서. 법원 커피는 엉망이지만 카페인은 있으니까. 우리는 예전에 가족이었던 어색한 삼각구도 속에 서 있었다. 편안하지도 쉽지도 않았지만 적대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삶을 공유했고 그 여파 속에서 공간을 공유하는 법을 배우는 세 사람이었다. 엄마, 증언 정말 잘했어요. 민준이 말했다. 명확하고 강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고맙다 아들아. 그 말은 정말 큰 힘이 돼. 그리고 아빠, 드릴 말이 있어요. 저 승진했어요. 재고관리 담당 인벤토리 매니저로. 유진 이사님이 제가 실력으로 얻은 거라고 아빠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 하지만 그녀가 내가 본 것을 봐서 기쁘구나. 너는 이 일에 소질이 있어, 민준아. 이상하죠? 제가 물류에 소질이 있다니, 제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한다니. 왜 이상하지?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 일이 창피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는 내 하루 중 가장 좋은 부분이 됐어요. 그게 바로 성장이란다. 서연이가 말했다. 내 추측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용기를 가지는 것. 재판은 일주일 더 계속되었다. 변호인은 최준호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빠진 몽상가로, 의도는 좋았지만 실행이 미숙했던 사람으로 묘사하려 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위조된 문서, 유용된 자금, 투자자, 시공업자, 구매자에게 했던 거짓말들. 19일째 되는 날,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영상 진술을 보여줬다. 노부부였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 치료소와 가까운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평생의 퇴직금을 계약금으로 넣었다. 프로젝트가 무너지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최준호의 얼굴을 지켜봤다. 그는 시선을 돌렸고 스크린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그의 진짜 범죄라는 것을. 사기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인간적인 대가를 보기를 거부한 고의적인 외면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숫자로, 꿈을 계약금으로, 삶을 자신의 생존을 위한 기회로 바꿔버렸다. 나도 나만의 방식대로 비슷한 짓을 했다. 나는 결혼을 관리해야 할 무언가로 만들었다. 가족을 온전한 진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나는 파트너십보다 보호를, 취약함보다 통제를 우선시했다. 다른 범죄, 같은 맹목이었다. 배심원단은 6시간 동안 심의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낭독될 때 최준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현실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연기인 것처럼 미동 없이 앉아 있었다. 판사는 4주 후 선고 공판 일정을 잡았다. 검찰은 15년형을 권고했고 최준호의 나이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다. 법원 밖은 기자들이 피해자들을 애워쌌다. 어떤 이들은 안도와 복수심에 울었고 어떤 이들은 15년은 부족하다며 분노했다.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보거나 질문하기 전에 조용히 빠져나왔다. 나는 빚을 탕감하고 사건을 명료하게 만들므로써 내 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었다. 이 순간은 자존심이나 추측 이상의 실제적인 것을 잃은, 실제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었다. 창고로 운전해 돌아가는 길에 서연에게 문자가 왔다. 와줘서 고마워. 법정에서 당신을 본 것이 도움이 됐어.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해치는데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았어. 천만에. 그리고 서연아, 당신이 모든 것을 처리한 방식이 자랑스러워. 증언, 재건, 이 모든 것이. 당신도 그래.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 나도 그래. 단지 다른 방식으로. 그날 밤 나는 창고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라우팅 문제 때문에 덴버 지사에 밀린 일이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도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일하고 싶었다. 측정 가능한 해결책을 가진 구체적인 문제들의 명확함을 원했다. 유진이 자정쯤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사장님, 집에 가셔야죠. 이 일은 내일도 여기 있을 겁니다. 알아. 하지만 내일은 최준호의 선고, 서연이의 증언,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모든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될 거야. 오늘 밤은 소포 라우팅과 배송 효율성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오늘 밤은 내가 해결 방법을 아는 문제들을 원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기자가 최준호 사건을 깊이 파고들어 부채 탕감과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어요. 내일, 어쩌면 모레, 당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창고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10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한 850억 원대 물류 거물이 될 겁니다. 기분이 어때요? 두렵고 명확해지고 피할 수 없는 기분. 나는 라우팅 화면, 밤새 달리는 트럭을 나타내는 깜박이는 불빛들을 바라봤다. 모든 것은 결국 배송돼. 유진, 진실, 결과, 정의. 늦출 수는 있고 경로를 변경하려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정확히 가야 할 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지. 자정의 물류 사무실에서 나오기엔 놀랍도록 철학적이네요. 지난 6개월은 철학적인 시간이었지. 우리가 그걸 철학적이라고 부르는군요. 삶의 파국적인 네파 임플로시언 보다는 더 의도적으로 들리네요. 그녀가 웃었다. 집에 가세요, 태호 씨. 좀 주무세요. 내일 그 기사가 터지면 모든 것이 변할 테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변했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따라잡는 것뿐이지. 나는 텅 빈 거리를 지나 별채로 운전해 돌아왔다. 어딘가 감옥에 갇힌 최준호, 작은 아파트에 있는 서연, 아버지가 때때로 배달에 사용하는 그 물류 제국의 소유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을 민준을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무지나 두려움 혹은 필사적인 희망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의 결과 속에서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속도로 같은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거짓말 위에는 그 무엇도 오래 지속되는 것을 지을 수 없다. 사업도 결혼도 삶도. 진실만이 무게를 지탱할 만큼 강한 유일한 토대였다. 다른 모든 것은 그저 일시적인 건축물이었고 아름다울 수는 있었지만 결국 무너질 운명이었다. 나는 비싼 방식으로 그것을 배웠지만 적어도 배웠다. 그리고 배움은 비록 늦었고 큰 대가를 치렀더라도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 기사는 화요일에 터졌다. 지역 물류 거물, 사기 유죄 확보 위에 100억 원 손실 감수 가능할까 헤드라인이었다. 그 아래에는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사진이 있었다. 창고에서 클립보드를 들고 있는 내 모습. 작업복과 청바지 차림으로 내가 늘 주장했던 그대로 손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 이제는 그 손이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에도 서명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지만 아침 6시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기자들, 경제지, 심지어 아침 방송 프로듀서까지 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나는 모두 무시했다.
유진이 수년간 그녀를 귀중하게 만들어준 공손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미디어 요청을 처리했다. 전고 무렵 나는 지역 소셜미디어에서 트렌드가 되었다. 사람들은 늘 그렇듯이 양분되었다. 절반은 불을 정의 구현에 사용한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절반은 의심했다. 왜 비밀로 했을까?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부자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두 관점 모두를 이해했다. 민준이 문자를 보냈다. 창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빠가 그냥 사장님이 아니라 그 사장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상해요. 좋은 이상함이에요. 나쁜 이상함이에요. 그냥 이상한데 사람들이 존경해요. 아빠가 그냥 소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한다는 사실을. 서연은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녀가 전화했다. 기사를 읽고 있어. 낯선 사람들이 우리 삶을 묘사하는 걸 보니 이상하네. 나 자신을 몰랐던 전처로 묘사하는 걸 보니 정확하기도 하고 굴욕적이기도 하고 어쩐지 확인받는 기분이 들기도 해. 말이 되니? 완벽하게 말이 돼. 댓글들은 잔인하네. 내가 몰랐다고 바보라고 하고 당신은 통제광이라서 말하지 않은 거라고 하고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에 대해 판단하고 있어. 공개되는 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끔찍해. 그녀가 나지막이 웃었다. 빚을 탕감해줘서 고마워. 내가 더 깊이 엮이는 것을 막아줘서. 제대로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 같아. 천만에. 그리고 서연아, 내가 보기에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찾길 바라. 진짜 행복, 진짜 평화, 처음부터 당신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과의 진짜 사랑. 당신도 그래, 태호 씨. 당신도 그럴 자격이 있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내 사무실,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가장할 수 없는 진짜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다. 결혼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겨두고 왔다. 이것은 달랐다. 민준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서연과 내가 양쪽에 서서 우리가 계획했던 미래를 여전히 믿는 것처럼 웃고 있는 사진. 그 미래는 사라졌지만 다른 미래들은 가능했다. 민준은 창고에서 번창하며 자신이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고 있었다. 서연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배우며 자신의 삶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눈에 띄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숨기는 대신 내 성공을 소유하고 사람들이 내 모습의 전체 범위를 보도록 내버려 두고 중요한 사람들은 남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법을. 저녁 무렵 이야기는 발전했다. 기자들이 최준호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나에게 감사하며 나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일부 부자들이 자신의 자원을 선한 일에 사용한다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했을 뿐이다. 그건 영웅주의가 아니라 자원 배분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왜 그들이 그것을 믿어야 했는지 이해했다. 최준호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돕기보다는 해치는 데 사용할 때 그들은 방정식을 균형 있게 맞출 누군가가 필요했다. 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비록 진실은 더 복잡하더라도 내 동기가 복수와 보호 그리고 증명으로 얽혀 있었더라도 비록 내가 완전히 올바른 이유로 그것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더라도 때로는 완벽한 의도보다 올바른 행동이 더 중요하다 하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너 유명해졌구나. 겉으로는요. 기분이 어떠니? 타임스퀘어에 벌거벗고 서 있는 기분 같아요. 모두가 쳐다보고 모두가 판단하고 사생활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진실의 대가다, 아들아.
비밀이 없다는 건 피난처도 없다는 뜻이야.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1년 뒤에 물어봐라. 그런 것들은 아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3주 후 최준호는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복역기간과 가석방을 고려하면 15년 뒤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는 71세가 될 것이다. 나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장은 닫혔다. 대신 나는 그날 하루를 창고에서 보냈다. 이제 공개적으로 나의 것이 된 창고에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팀과 함께하며 손에 흙을 묻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를 건설했다. 민준이 질번베이에서 선적 로그를 검토하는 나를 찾아왔다. 아빠, 엄마가 전화했어요. 갤러리에서 승진했대요. 부큐레이터로. 행복해 보였어요. 잘 됐구나. 그녀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아빠도요. 아빠는 좋은 것을 갖고 있나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내가 구축한 시스템들, 작업복을 입고 추측 대신 진짜 질문을 하는 아들. 마침내 공개적으로 내 것이 된 사업. 그림자가 아닌 공개된 곳에서 건설하고 있는 삶. 나는 말했다. 그런 것 같아. 진실은 내게 결혼, 100억 원, 그리고 수십 년간 숨어 지냈던 편안한 익명성을 대가로 요구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더 귀중한 것을 주었다.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모든 상황에서 하나의 사람일 수 있는 능력. 연기를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 내가 구축했던 조용한 제국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진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비싼 대가일지라도 특히 그러하다는 것을.